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은 과장된 거죠. 유럽에서는 한국이 K-팝과 몇몇 전자제품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나 일본에 가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이탈리아 명문대 여대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경험은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에밀라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는 어릴 적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세계 경제 수업에서는 중국의 빠른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시아의 중심지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 거대한 경제 규모와 발전 속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런 배경 때문인지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설렜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면 미래의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품고 베이징으로 떠났어요. 특히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지라 제가 꿈꾸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첫 인상은 확실히 강렬했어요. 웅장한 건축물들과 정교하게 짜인 교통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야경과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불릴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기숙사 주변을 걸어다니며 베이징의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고급 상점과 화려한 빌딩 뒤에는 낡고 허름한 주택가들이 숨어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현실 사이에 묘한 괴리가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교수님들은 중국 경제를 칭찬하며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해도 중국 학생들은 조용히 눈치를 받고 발표할 때도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답했어요. 우리 체제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대답이 너무 모호하고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도서관에서 중국인 친구 린과의 대화였습니다. 린은 제가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 중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망설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 경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녀는 부동산 거품과 금융 문제,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해 말하며 이건 누구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문제야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시아의 경제대국이라고 믿고 온 중국이 이런 곳이었다고 라는 충격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베이징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중심가의 화려한 쇼핑몰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시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빛나는 고층 빌딩 뒤편에는 낡은 건물이 즐비했죠. 저는 점점 더 의문이 커졌어요. 중국은 정말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교수님께 논문 주제를 선택하라는 과제가 내려졌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택했습니다. 린과의 대화에서 들은 부동산 붕괴와 금융 위기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가 말한 문제들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서가에는 중국 경제의 성공을 찬양하는 책과 논문만 가득했어요. 제목부터가 위대한 중국의 부흥 같은 문구들로 도배되어 있었죠. 저는 일단 자료를 빌려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모든 책들이 이렇게 낙관적인 내용뿐이지? 문제를 지적하는 글은 하나도 없는 걸까? 이 질문은 제 논문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경제학 강의에서도 좀 더 주의 깊게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매 수업 시간마다 중국 경제는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어요. 심지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짧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린이 했던 말,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가면서 목격한 공사 중단 현장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논문 자료를 위해 외부 기사와 데이터를 살펴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료는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었고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미 여러 해외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었지만 중국 내에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는 공사 중단된 건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자료는 새로운 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례만 부각하고 있었죠. 중국 경제가 진짜로 위대하다면 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숨기려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을 텐데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기업 부채 문제까지 해외 자료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저를 더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저는 베이징 외곽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중국의 미래라 불리며 크게 홍보되었던 곳이었지만 실제 모습은 황량했어요. 창문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고 건물 주변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사려고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는 아무 연락도 못 받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 경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의 금융 시스템도 이러한 부동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한 은행들은 현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세계 1위로 도약할 준비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중국 내부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걸까? 중국의 경제 체제는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지만 속은 허약하고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중국 경제는 위대함을 증명하려는 선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 기반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점이었어요. 중국이 겉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척해도 그 내부의 약점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나라야. 저는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들을 남겼거든요. 왜 중국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부는 그렇게나 취약한 걸까?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귀국 후에도 저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파헤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이와 대조되는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흥미로운 주제를 제안하셨어요. 교수님은 제게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살펴보라고 추천하셨습니다. 에밀라, 너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이미 많이 파헤쳤잖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례를 보고 싶지 않니?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야. 그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면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한국이라니.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사실 중국에 있을 때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이었거든요.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은 나라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논문을 읽으며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대기업들은 연쇄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으며 실업률이 급증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재편됐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금이나 귀중품을 팔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사진을 보니 은행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단결할 수 있다니. 저는 이런 장면을 중국에서 결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정부가 문제를 감추기 바쁘고 시민들은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모두 함께 나서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이 너무도 신선했어요. 보고서를 읽던 중 IMF 조건부 구제금융이라는 개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는 대규모 실업과 기업 도산을 동반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강력한 체질로 변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읽은 내용을 정리한 뒤 물으셨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문제를 직시했고 해결을 위해 고통을 감수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문제를 감추고 선전으로 가리려 했어요.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봐. 그들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는지 살펴보면 내가 찾고 있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는 한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어떻게 입지를 다져왔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들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약간의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어요. 책과 논문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나라이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요. 한국은 정말로 내가 읽었던 것처럼 혁신과 역동성으로 가득 찬 곳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공항 내부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깨끗했고 직원들의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찾는 시간도 다른 나라 공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자동으로 운행되는 공항철도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티켓 발매 시스템이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맞아? 중국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거든요. 정돈된 도시 환경과 세련된 인프라가 차창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 안은 대형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규모와 디자인은 유럽의 현대적인 기차역과도 견줄만 했어요.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압도되면서도 아직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기숙사로 향하던 중 우연히 만난 한 한국인 청년과의 대화는 저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걷다가 길을 묻기 위해 한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저를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고 20대 후반의 스타트업 창업가였어요. 현우는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관리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주변에 성공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삼성, 현대,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이 처음에는 다 작은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어요. 현우는 제가 중국 경제를 연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는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경제 규모는 클지 몰라도 진짜 혁신은 한국에서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고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자세가 결국 경쟁력을 만드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저를 놀라움과 질문으로 가득 채웠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성,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 그리고 젊은 기업가와의 대화는 관광 이상의 경험이었죠. 하지만 제 한국 방문의 핵심 목적은 한국 경제의 성공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그러던 중 운 좋게도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제 경제 포럼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 포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같은 주요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성장 전략과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을 엿볼 완벽한 기회였죠. 포럼 첫날, 삼성전자의 고위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고난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전략들을 소개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한국이 위기를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었다는 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대자동차 발표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현대차가 외환위기 당시 막대한 채무와 생산 효율성 문제로 큰 위기를 맞았지만 과감한 품질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 시장에 도전했다고 설명했어요. 위기는 우리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품질을 목표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포럼은 대기업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었어요. 저는 특히 한 젊은 창업자가 발표한 내용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새로운 혁신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세대에게 큰 동기를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단순히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포럼을 통해 저는 한국 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며 기술과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로 자주 비교되곤 했지만 이제 제가 본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노력과 혁신은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반대로 중국의 모습은 의문과 실망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는 경제 정책이나 결과뿐 아니라 두 나라의 사고방식과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를 도와주던 한 교수님의 소개로 중국 출신의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웨이였고 그는 저보다 몇 년 선배였어요. 저는 한국 경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웨이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자신의 조국인 중국에 대한 솔직한 의견도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웨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들어 두 나라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은 항상 과거의 위대함을 강조하죠. 예를 들면 중화민족의 부흥 같은 구호들처럼요. 하지만 그런 선전이 현실을 가리거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해요.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중국에서 봤던 대규모 홍보 간판과 미디어의 선전들이 스쳐 지나가게 했습니다. 웨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숨기지 않고 직면하려고 노력합니다.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모든 계층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웨이는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중국은 체면을 중시해요. 위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문제를 덮고 선전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의 대답은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웨이는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나 금융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지는 않아요.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안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죠. 그는 마치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는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웨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중국이 한국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은 위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중국은 위기를 외면하려고만 해요. 그의 말은 매우 냉철했지만 동시에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웨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에서 몇 주간의 연구와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한국 경제의 이면에 깃든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 교수님의 추천으로 경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도시라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혁신을 이루었다고 들었기에 경주에서 그 조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KTX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적 인프라와 기술 혁신을 보며 감탄했던 서울과 달리 경주는 한국의 뿌리와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오래된 한옥과 고즈넉한 골목길,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첨단 시설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통이 현대와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여기는 시간이 멈춘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불국사였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 사찰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정교한 미학을 보여줬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불국사가 아름다운 건축물일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국사 경내를 걸으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온 가족, 그리고 전통 복장을 입은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이곳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다음 방문지는 첨성대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과학과 문화의 조화를 이룬 한국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나라였다는 걸 첨성대를 보며 느낄 수 있었어요. 현대의 첨단 기술과도 어딘가 연결된 듯한 이 고대 유산이 제게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경주의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체험하면서였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스마트폰 앱으로 증강현실을 사용해 유적지의 과거 모습을
재현하는 기술을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거를 디지털 기술로 재현해 현재와 연결하다니 이건 한국의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재미를 넘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앱을 통해 제가 보고 있는 석탑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를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이해를 주는 도구로 쓰인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경주 시내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은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사람과 문화, 그리고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어요. 경주에서의 경험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체성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노력과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성장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한 달 가까이 머무르며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경주의 고요한 유적지, 그리고 경제포럼과 여러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경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곳을 찾았지만 지금은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물로 책을 읽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도서관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를 다룬 여러 책과 논문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한 구절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이룬 집단적 성과였다. 이 문장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을 압축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국민들은 전쟁과 외환위기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협력하며 문제를 극복해왔습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술 혁신에 매진했으며 정부는 체계적인 정책으로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경제포럼에서 만난 대기업 임원들, 스타트업 창업자, 경주의 골목길에서 마주친 상인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였어요. 반대로 중국에서의 경험도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두 나라가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과거의 위대함을 선전하며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 한국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차이는 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태도와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유럽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그것을 제 연구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며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 이면에 담긴 문화와 노력이 세계에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모델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한국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열정과 노력이 항상 영감이 되겠죠. 한국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배운 가치와 교훈은 제 안에 남아 제 연구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연구의 대상이 아닌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나라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졌습니다. 중국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교육에서도 한국이 중국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것은 곧 매국노나 친한파로 비난받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수이예요. 중국의 북부 도시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중국 주변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은 그저 작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들을 특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고 주변국들은 그저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었죠. 경제도 우리보다 작고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기대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와요. 저 역시 친구들과 함께 그런 비난에 가세하곤 했죠. 그래야 저희 사이에서 동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묘사했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 샤오팅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뭐 보고 있어? 라고 물었는데 샤오팅이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어색해서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웨이링이라는 친구가 몰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걸 봤어요. 놀랍게도 웨이링은 한국은 별로지만 드라마는 재밌어라고 쿨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은 가난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 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요.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 중국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교육에서도 한국이 중국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마치 금기된 보물을 탐험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한국 드라마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분명 제 친구들이 몰래 시청할 정도라면 그 안에 특별한 매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VPN을 깔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르기는 힘들었어요. 한 번만 보고 그만두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저는 드디어 한국 드라마를 열어봤어요. 처음 본 드라마는 예상과 달리 정말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중국 드라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섬세한 감정 표현과 화려한 연출이 인상적이었죠. 스토리도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편을 연달아 봤어요. 특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한국 배우들은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듯 잘생겼고 그들의 연기는 마치 마법 같았죠. 드라마 속 배경 역시 놀라웠습니다. 도시 풍경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제가 평소에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친구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잘 살 리가 없어. 드라마는 다 허구야. 저도 그 말에 동의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은 그들의 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드라마 속 장면들이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리고 그 호기심은 단순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제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을 비난하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호기심은 어느새 열정이 되어버렸죠. 매일 밤 몰래 드라마를 보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그들의 감정과 고민에 공감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 드라마 속 사랑 이야기는 너무도 특별했어요. 중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던 섬세한 감정 표현과 고조된 로맨스는 저를 끊임없이 끌어당겼죠. 배우들 역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들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은 마치 동화 속 왕자와 공주 같았어요. 이건 분명 과장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화면 속 그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배경으로 나오는 고층 빌딩과 멋진 도시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 속 한국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만 보였죠.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드라마 속이 현실과 비슷하다면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것은 곧 매국노나 친한파로 비난받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비밀로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았어요. 매일 밤 조용히 방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부터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이 과장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진짜 한국의 모습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슬쩍 여행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무시해. 괜히 기분 상하지 말고 차라리 일본에 가라고 충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일본 여행을 선택했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잠시 접어두고 일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일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거리와 세련된 건물들이 처음에는 저를 매료시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감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제가 겪은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불쾌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첫날 식당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며 무표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들은 더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도 유독 저희에게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단순한 오해일 거라며 애써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찝찝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 관광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한 일본인 남자가 다가오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여기서 사진 찍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죠. 그곳은 분명 누구나 사진을 찍는 관광지였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불친절하게 구는 걸까? 남자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불편함을 넘어 노골적인 적대감마저 느껴졌어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근처에 앉아있던 일본인 승객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내뱉는 단어 속에서 중국인이라는 말이 섞여 나올 때마다 그 말들이 저를 겨냥한 무시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죠. 그들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도 동시에 대놓고 경멸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이라도 된 것처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친구들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조용하고 예의를 지켜도 그들에게는 단지 시끄럽고 불쾌한 중국인일 뿐인 것처럼요. 저는 여행 내내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일본의 민낯일까?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그게 그들의 고의적인 태도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왜 나는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했을까? 차라리 한국에 갔으면 어땠을까? 일본에서의 여행은 점점 악몽으로 변해갔어요. 모든 것이 차갑고 경계에 가득 찬 느낌이었죠. 사람들은 저희를 미소로 대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명백한 무시가 숨어 있었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곳에서 더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과 차별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느꼈던 차별과 무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일본에서의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일본인들의 냉담한 미소와 고의적인 경멸 속에서 저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한국에 갔어야 했어. 그 후회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욕감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풀어졌어요. 따뜻한 이야기들과 활기찬 도시의 배경은 저를 위로해 주었거든요. 그 순간 더 이상 드라마 속 세계가 허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분명 뭔가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친구들 중 한 명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곳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도 너무 좋아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점점 더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한국 간다고? 거지 같은 나라에 대체 왜 간다는 거야? 혹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한국 가는 건가? 그래도 나 같으면 그런 더러운 나라는 안 가겠어.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모두 한국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까? 그리고 왜 나 역시 그런 편견에 매달려 있어야 할까?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거든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발로 걸으며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거리들을 직접 걷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홍대의 화려한 거리, 강남의 빌딩 숲, 그리고 한강에서의 여유로운 산책까지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실망하더라도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라는 마음이었죠. 저를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다를지 너무 궁금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부터 이렇게 멋질 줄이야. 저는 첫 인상부터 놀랐지만 아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현대적인 빌딩들, 그리고 시민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죠.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곳에는 빈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 저는 당황스러웠죠.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강공원과 밤하늘을 비추는 야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드라마 속에서 봤던 그 모습들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언론에서 왜 한국을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스타벅스 매장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고급 브랜드로 여겨지는 스타벅스를 한국 사람들은 일상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종로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보니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뉴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부자인 걸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가의 커피와 음식을 소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저보다 더 부유해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무엇보다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발전된 도시들에서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일본의 거리가 깨끗해서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한국은 그 깨끗함에 더해 활기와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처음으로 왜 우리는 한국을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동안 중국 미디어에서 전달한 정보들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은 제가 배워왔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던 날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지하철 경험은 매우 인상 깊었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고 내리며 서로 밀치거나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깔끔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타는 게 새로우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어느 역에서 깨져버렸어요. 열차가 정차한 뒤 한 남자가 문이 열리자마자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탑승객들이 내리기도 전에 앞으로 달려들어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갔죠. 순간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앉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매우 당황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그 남자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바로 중국어였던 거예요. 익숙한 발음과 억양이 확실히 중국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타국에서 만난 무례한 사람이 다름 아닌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죠. 저는 주변 한국인들이 그의 행동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힐 정도로 민망했어요. 괜히 제 자신도 그와 같은 부류로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차지하고도 한참 동안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한데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눈치를 주며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는 타국에서조차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사람들이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도 자연스레 소음을 줄이려는 그들의 문화가 느껴졌죠. 그런데 같은 중국인으로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목격하니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조심히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자신이 그 편견의 일부가 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비교적 짧은 여행이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은 단지 외형적으로 발전된 곳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인사나 고개 숙임, 혹은 길에서 양보하는 행동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심이 생겼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문화를 배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홍대 작은 카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카페 안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고가의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어요. 비싼 음식과 음료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마셔야 할지 참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같은 수준의 소비를 하려면 큰 부담이 될 텐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듯 했죠. 어떻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 한국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건가?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제 생활 수준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거리는 항상 깨끗했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낯선 여행자였던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는 이들을 보며 과연 한국인들이 정말로 중국인을 무시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배운 대로 한국을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 와보니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된 나라였고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스타벅스 같은 고급 브랜드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고 발전된 인프라와 활기찬 도시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에서 조용히 앉아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저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보지 않았고 제게 익숙했던 편견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보지 않았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제게 새로운 시각이 열렸죠.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한국 여행을 되짚어봤어요. 중국의 미디어와 교육은 한국을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말들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다시 만나자 현실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농담을 늘어놓으며 웃고 있었죠. 한국, 가난한 나라에 뭐 볼 게 있다고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서울 한복판에서 커피 한 잔에 5, 6천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사람들, 한강변에서 밤늦게까지 여유롭게 웃고 떠들던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게 반짝거릴 만큼 정돈된 거리들까지. 그게 친구들이 말하는 가난한 나라의 모습일 리 없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너희도 한번 가보면 알게 되겠지. 어쩌면 이 친구들 역시 한국 드라마나 문화를 몰래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물었어요. 너 한국 다녀왔다며? 진짜 별로였지? 그 순간 제 속에서 묘한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응, 아주 별로였어. 너무 발전돼서 깜짝 놀랐지 뭐야.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고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스타벅스에 앉아선 비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어. 완전 별로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능청스럽게 웃어 보였죠.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농담이지? 한 친구가 멋쩍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 진짜였어. 한국,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곳이더라. 그러자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에 빠졌죠. 마치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의 제가 아니란걸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세상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상을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 첫걸음이 한국이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국을 찾아가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